보통 트렌드가 오르는 게 순환매가 이렇게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순환매가 네네. 뭐 대형주도 어떤 단이 먼저 가고 어느 단이 먼저 가고 이런 것들을 다 깨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그렇지 않죠.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20년 네. 이상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상승장, 하락장이 반복된다는 것도 경험칙으로 또는 너무나 당연히 반복될 수밖에 없죠. 매일 오르는 주식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반복 과정에서 과연 상승장이 처음과 끝까지 어떤 식으로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들 내에서도 과연 주도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지 또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대형주가 갈 때 중소형주들은 또 어떻게 가는지 이런 순환매들은 사실은 조금씩 예측하는 습관을 들이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길목에서 네. 서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환매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세무사님도 그러면 주식을 예를 대형주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아서 지금 중소형주 섹터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까 하나를 끝까지 이렇게 묶고 가는 게 아니라 일부 같은 걸 매도를 해서 하시는지.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대형주나 중소형주보다 좀 더 큰 기준으로 이제 그 상승장의 주도주냐 아니냐라는 구분도 이제 저는 하는데요. 주도주가 아닌 애들은 사실은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고 주도주는 상승을 하다 좀 쉬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닥을 작년 3월 19일로 봤을 때 작년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뭐 한 10개월이 지났죠. 11개월 지났죠. 11개월 동안의 이 주도주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3달 조정을 받으면서 이거 끝난 거 아니야 했는데 다시 가고 이런 애들이 진짜 주도주거든요. 네. 근데 그 진짜 주도주들은 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번 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올해 1월 달부터 다시 갔거든요. 또 네이버, 카카오. 네네. 작년에 거의 90, 10일 한 3, 4달을 네. 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해 다시 또 전고점을 네, 뚫고 네. 이런 애들이 진짜 주도주고요. 이제 순환매로 돌았던 업종들이 있어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순환매에 돌았던 업종들이 이 상승장이 끝까지 갈 것이냐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좀 약간 미심쩍어하고 의심을 갖고 있죠. 이게 진짜 주도주가 될 것이야? 아니면 순환매가 돌 거야? 그건 조금 반반? 뭐 이 정도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도주 역할을 했던 애들은 네.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하겠구나. 네. 언제까지?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 예. 공감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럼 매도를 할 때 네. 그 세무사님에는 또 이렇게 원칙과 기준이 있으신가요? 뭐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또는 주식 뭐 줄이느냐 고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장 원칙은 일단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원칙이죠. 네. 왜냐하면 뭐 내가 한 종목을 5억을 살려고 그러는데 5억을 시장가에 바로 살 수는 없는 네. 거니까. 또는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1,000만 원을 한 종목에 살 때 물론 시장가로 한 종목에 대형주에 사면은 주가의 변동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의 평균 단가를 맞춘다는 측면에서는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일단은 기본 원칙이고요. 분할 매도 할 때 그것도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분할 매수하고 어떻게 분할 매도를 언제부터 하는지 그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눈높이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유튜브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제가 강연을 하면은 그 강연이 딱 앉아있는 대상을 보면 알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뭐 대학원 재테크 동호회 분들하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종목 하나 받기를 원하는 그냥 저를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 수준을 모르니까 완전 초보는 그냥 시점 타이밍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3분의 1씩 3일 동안 살 거야. 아니면 3분의 1씩 아침, 점심, 저녁에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왜냐하면 초보자 때는 내가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10종목을 사는데 초보자면은 그냥 10분의 1씩 사면 돼요. 그런데 얘는 느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얘를 반을 산단 말이죠. 나머지 애들 5%씩 사고. 그러면 5% 산 애가 2배가 오르고 절반의 포트폴리오 한 종목 산 거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택의 실수를 줄이려면 n분의 1이 초보자는 가장 좋고요. 그래서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타이밍상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오늘, 내일,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조금 실력이 나아지면은 차트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차트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는 재료가 나오는 빈도에 따라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1차 재료 한 번 나오고 야 요거는 2차 재료 한 번 더 나오겠다 싶으면 1차 재료 나왔을 때 반만 사고 나머지 반은 2차 재료 나올 때 사면 되는 거거든요. 안 나오면 안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분할매수 분할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은 사실은 실력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최종 목적은 나의 매수가를 평균화시키고 매도가를 평균화시키는 거니까 하는 게 좋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뭐 차트 얘기하시고 그런데 차트 솔직히 차트 보니까 차트도 엄청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차트 이렇게 대응하는 비법 오늘 살짝 공개해 주시고 가시죠. 지금 뭐 차트도 그냥 말로만 이제 설명드리는 네, 수준이니까. 네. 그럼 차트를 보는 제일 이유 중요한 가장 부분이에요. 중요한 중요한 우리가 건- 차트를 왜 보는지만 그러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단기 매매로 보던 중장기 매매로 보던 이건 사실은 일봉 잘 보면 월봉도 잘 보는 거고 일봉 잘 보면 분봉도 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차트를 왜 보냐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랜 경험 동안 결론을 내린 건 그냥 추세와 변곡을 보기 위해서라고 봐요. 그럼 차트를 보는 목적은 딱 그거다. 추세와 변곡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은 추세는 차트 공부 좀만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는 뭐 보도지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평선의 위치만 보면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 정배열이면 상승 추세, 이평선이 내려가고 있고 역배열이면 하락 추세.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변곡은 어떻게 잡냐? 변곡은 이평선의 위치랄지, 거래량이랄지, 아니면 패턴이랄지, 뭐 헤드앤숄더 패턴도 있고, 쌍봉 패턴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죠. 근데 그러면 과연 추세는 누가 봐도 정배열이면 상승 추세, 역배열은 하락 추세,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공부 좀만 하면. 그럼 변곡 구간이라는 건 결국은 여러 가지 패턴에서 보여줘요. 아니, 헤드앤숄더 패턴에서도. 우리가 올라가는 오른쪽 어깨에서 못 팔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내려가더니 다시 올라가더니 전고점 뚫고 막 머리까지 가. 근데 머리에서도 못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떨어지는 그래도 다시 또 올라가서 내려가는 어깨를 다시 만들거든요. 그럼 그때라도 팔면 되거든요. 그게 변곡 구간인 거예요. 머리의 꼭지는 몰라도 올라가는 어깨, 머리, 내려가는 어깨, 요 세 가지 어깨 이 봉을 보면서 이 정도면 얘는 끝났구나. 그 구간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트 공부의 핵심은 추세와 변곡을 아는 건데 추세는 좀만 공부하면 알고 그러면 웬만하면 하락 추세보다는 상승 추세의 말에 올라타는 게 좋고 그럼 그 말을 언제 내리냐 변곡점은 못 맞춘다. 하지만 변곡 구간은 맞출 수 있으니까 얼추 변곡 구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팔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가요? 차트에서? 일단 소형주, 급등 소형주들은 저는 대량 거래 음선은 거기서 수배 세배 가도 일단은 매도합니다. 뭐 상출발해서 보합까지 밀려갖고 막 15%, 20%가 손실 나더라도 대량 거래 음선은 일단은 팔고 들어가는 패턴으로 경험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이제 중소형주의 급등주일 경우고. 근데 대형주들은 사실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평선의 최근에 예를 들면 기아차 이런 건 나오지 않았는 거예요? 최근에 악재 그건 나오면서 이제 재료 때문이죠. 그것도 대량거래 우선 아닌가요? 맞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완전히 빅재료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의 모습과 좀 달랐던 건 뭐냐면 사실은 중소형주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 이유는 세력들이 나가서거든요. 그러니까 막 3배, 4배 올랐는데 시초가를 뿡 띄우고 거기서 매물 나오면서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세력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 정고점을 다시 돌파 못할 거야 라는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형주는 그거랑 직결시킬 수는 없는 게 한 세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한 세력이 아니죠. 중소형주는 한 세력이 나가면 있고, 정말 그거보다 더 큰 세력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그렇죠. 정고점을 돌파하기 힘든데 사실 대형주는 뭐 10조 이상의 대형주는 그렇죠. 뭐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수급이 또 다시 들어오기에 그렇죠. 따라서 또 이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래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직결시키긴 좀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기아차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작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으로 근데 다만 거기에 이제 재료가 애플카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재료였던 거지 사실은 차트를 보시면 그 재료가 나오기 전부터 현대차랑 기아차는 움직였거든요. 사실은 뭐 애플카는 재료의 가치는 있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근원적으로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랄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다른 내용이니까 약간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여담으로 이게 기아차 뭐 어떻게 보십니까? 종목으로 말씀드리기보단 어차피 네. 대형주니까 상관은 없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현대차 그룹주 또는 이게 완성차, 완성차로는 현대차가 기아차고 뭐 그룹주는 거기 현대모비스랑 몇 개 더 껴줄 텐데 저는 올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측일 뿐이지만 이제 이번 예측은 지수 예측이 아니고 업종 예측일 뿐이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상승장의 주도주는 쉽게 바뀌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작년 코로나 위기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의 상승률을 매일매일 확인을 해요. 매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뭐 1,000억, 2,000억짜리 빼고 10조 이상에서 상승률이 지수가 지금 뭐 2배 좀 이상 올랐는데 주가로 3배, 4배 오른 지수보다 훨씬 아웃퍼폼을 보여준 대형주들 10조 이상을 보면은 사실 손에 꼽혀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딱 지수 상승률도 오른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저점 1,400에서 지금 지수가 3,000이 넘었잖아요. 지수가 2배 이상 올랐으니까 삼성전자가 45,000원에서 9만원, 4만원에서 8만원 오른 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수가 2배 오를 때 3배, 4배, 5배 오른 게 진짜 주도주인데 1,000억짜리가 5,000억 1조 된 건 있어요. 근데 5조짜리가 10조 또는 10조짜리가 20조 된 게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대여섯 개 있더라고요. 일단 2차 전지 3대장,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카카오 이 정도가 제가 기억하는 굉장히 상승률이 높은 대형주예요. 그렇죠. 그러면 2차 전지 3대장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전기차가 하루 이틀 진행된 게 아니니까 사실 삼성 SDI 차트를 보면 2018년, 17년에도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지금 2번의 상승을 한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장 이후에 지금 최근 한 3, 4년 동안 100배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900조잖아요. 900조. 삼성전자가 500조인데 갑자기 튀어나온 테슬라가 900조예요. 그러면 그만큼 성장값을 땡겨서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2차 전지는 테슬라와 연관된 전기차의 성장이니까 성장 플러스 실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 플러스 실적이니까 당연히 압도적으로 지수보다 더 오르는 건 당연한데 그럼 그 다음으로는 뭐 카카오는 모두가 아시니까 지금 질문하고는 다르니까 그럼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과연 왜 지수보다 더 올랐을까? 사실 우리 이 방송 젊은 분들도 많이 볼 텐데 뭐 이런 말 하긴 뭐가 좀 뭐 흉기차라면서요. 흉기차. 그렇게 젊은 분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실제 또 돈 벌면 다 외제차 타고 싶어하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 뭐 캐나다에서 막 2년 살았지만 그 당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외국 나가서 현대차 보면 그렇게 반가웠는데 요즘에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럼 뭐 수출도 잘 안 되고 내수도 잘 안 되는데 지수보다 더 올랐어. 이건 절대 가솔린의 수익성으로 오른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왜 올랐을까는 성장밖에 없는 거고요. 성장은 지금 완성차 업체이면서 전기차를 계속 더 투자를 하고 만들고 있고 수소차에도 진출을 하고 나아가서 자율주행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F카랑 한다 안 한다라는 거는 부차적인 거다. 뭐 일본의 뒷산도 안 한다는데 굳이 뭐 현대차, 기아차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저는 애플차랑 하냐 안 하냐의 재료보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차, 기아차 질문은 저는 좋은 산업이고 네.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세무사님은 그 전에 편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가격에 세무사님 편입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런 주식 상담이랄지 이런 교육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백투더퓨처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나랑 똑같은 매수를 해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게 그래서 선택의 문제예요. 뭐냐면 한번 떨어질 때 사야지라고 마음 먹어보세요. 그게 한번 지켜지나. 왜냐면은 지금 1월 조정 장세에서 사실 네이버 카카오는 신고가를 쳤지만 뭐 삼성전자도 고점에서 좀 조정받고 있고 또는 아까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도 애플 제로 나왔을 때보다 꽤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올라갈 땐 다들 사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게 조정받을 때 또 살 수 있냐 하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거 아닌가 봐. 더 떨어질 것 같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고점이니까 못 사죠.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떨어져도 어차피 못 사요.
그거는 작년 코로나 저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되거든요. 더 못 사죠. 작년 코로나 저점 3월 19일 날 그럼 우리가 모두가 지문서를 팔고 모두 다 주식에 올인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했던 네, 네. 얘기죠. 그래서 뭐 고점인데 살 수 있나 없나는 개인적인 판단이고 개인들이 각자 뭐 내가 공격적인 성향인지 보수적인 성향인지 그 산업의 미래를 믿는지 안 믿는지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모두에게 이 종목은 여기서 사도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그리고 예를 들면 가치주나 아니면은 뭐 경기 민감주나 이런 걸 편입할 때는 없습니까? 있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주식을 20년 이상 했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그때의 유행들이 분명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행들 있죠. 저는 사실은 유행을 잘 따라야지 원래. 네, 큰돈 저는 버는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어떤 하나의 룰만 딱 정해놓고 네.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말을 하고 맞습니다.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왜냐면은 그렇습니다. 네. 어떨 때는 가치 투자가 맞고, 어떨 때는 성장주 투자가 맞고, 어떨 때는 아예 아무것도 투자 안 하는 게 맞고, 굉장히 때에 따라 달랐죠. 그래서, 시기마다 일단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네. 왜냐면은, 뭐, 돈 10원도 없을 때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에 두 가지를 다 주는 경우는 아무 데도 없어요. 특히 주식시장에서, 야, 위험하지도 않고, 너는 1년 동안 10배 벌 수 있어. 그런 종목 있으면 내가 사고 싶다. 위험하지도 않은데 10배 버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위험하면서 10배 그렇죠. 버는 거거든요. 네. 그 10배를 벌려는 노력을 하다가는 빵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빵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연습을 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거죠, 젊었을 때. 네. 근데 운이 좋게도 한 번도 빵원으로 가지 않고 계속 성공을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제 성향이 공격적인 걸 알아요. 네. 그럼 이제 공격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너무나 맞고요. 그러니까 시기마다 다르지만 네. 네. 만약에 두 개가 비슷한 시기였다면 성장주가 더 맞고요. 그러네요. 정답은 없고 그렇죠.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가치주를 하건 성장주를 하건 경기 민감주를 하건 배당주를 하건 다 다르다. 그래서 제일 경계해야 될 말은 야 그건 안 돼 이렇게만 해야 돼라는 말을 경계하자. 네.